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양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강 재벌 가문의 막내 아들로 말 그대로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럽의 록펠러라 불릴 정도로 부유했고 예술과 문화에도 깊이 관여한 가문이었습니다. 누이의 초상화를 화가 클림트가 그려줄 정도로 사회적 지위도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형제 넷 중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비트겐슈타인 역시 어릴 적부터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욕망이 내 인생을 이끌었다고 고백했지요. 그는 처음에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계공학과 항공역학에 몰두하며 수학적 논리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는 그를 철학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논리의 기초를 탐구하던 중 당대 최고의 논리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천재였습니다. 러셀은 그가 쓴 첫 문장을 읽고 곧장 그의 재능을 인정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분위기에 회의를 느끼고 노르웨이의 외딴 오지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며 철학적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삶과 죽음, 언어와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비트겐슈타인은 스스로 군에 자원합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보직 중 하나인 포탄 관측병을 자청했지요. 그는 전쟁터에서도 철학적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호 안에서 죽음을 마주하며 사색한 결과물이 바로 그의 대표작 논리철학 논고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명제를 통해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임을 강조합니다. 언어는 세계를 반영하는 그림이자 논리 구조이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 윤리, 감정 등의 주제는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하지만 그는 이 결론을 끝으로 철학을 떠납니다. 철학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1살의 나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시골로 내려간 비트겐슈타인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막대한 유산도 모두 나누어 주고 자신은 작은 방과 최소한의 가구만을 소유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고통과 불안정함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가 교사로 일하던 시절 한 학생을 심하게 체벌해 실신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그는 학교를 떠나야 했고 스스로도 깊은 자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가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로 하여금 철학에 다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듯 비트겐슈타인의 삶은 초반부터 철학적인 긴장과 실존적 고통, 그리고 극적인 전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고 그 진리는 단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에서 은퇴했던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철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인물이 바로 이탈리아 철학자 스라파였습니다. 스라파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그림 이론, 즉 언어는 세계를 정확히 묘사해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손짓 하나로 무너뜨립니다. 그는 손가락 4개를 턱 밑에서 쓸어내리는 동작을 보여주며 말했지요. 이 동작은 비트겐슈타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상대를 조롱하는 의미였습니다. 스라파의 이 말없는 반박은 비트겐슈타인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언어는 단순히 세계를 논리적으로 반영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는 1929년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철학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그의 복귀 소식을 듣고 신이 도착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에 대한 학계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이후 그는 철학적 탐구라는 작품을 통해 기존의 철학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언어 철학을 전개합니다. 그는 언어의 의미는 단어 그 자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그는 언어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어는 마치 놀이처럼 특정 규칙 아래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가자라는 말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분위기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청유, 명령, 제안, 감탄 등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는 삶의 일부이며 그 삶의 방식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철학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더 이상 철학은 추상적 개념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일상 언어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정리하는 작업이 됩니다. 철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언어적 오해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철학이란 언어의 흐름과 삶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그 언어의 사용을 분석하는 것은 곧 인간의 삶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인지과학, 언어학, 심리학 등 현대의 다양한 학문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동시에 삶의 형식에 대한 관찰자였던 셈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단지 철학의 흐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의 무게와 그 말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철학을 삶으로 끌고 왔고 언어를 살아있는 존재로 되살려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수행이자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이란 무엇이 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철학은 동양의 수행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나누어주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는 데 집중했지요. 죽음을 마주한 순간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을 충분히 살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철학적 결론조차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기 철학에서 완성된 듯 보였던 논리를 후기 철학에서 다시 부수고 새롭게 쌓아 올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만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세상을 평가하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진리는 나보다 더 큰 차원에서 존재하며 진리 앞에서 개인은 겸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언어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그는 언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도 흐릿해지고 결국 삶도 흐릿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정밀함과 그 사용의 맥락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려 할 때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하라.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이상적 행위인 헌신이 때론 자기 정체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식 없이 행하는 헌신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또한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깊이 사고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사고의 훈련이자 동시에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철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경계였고 무지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그는 더욱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은 단지 지적인 탐구에 그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실천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의 철학은 나를 다시 묻고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언어를 새롭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가 남긴 철학적 조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일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40대, 50대뿐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입니다. 둘째,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말은 언어의 명료함이 곧 사고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불분명한 말은 불분명한 사고를 낳고 이는 곧 불안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먼저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문제의 근원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우리의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표면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왜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했는지 그 사고의 틀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는 말은 자립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대에 휘둘리는 삶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이 곧 철학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라는 조언입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는 삶이 아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삶이란 무엇이 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철학은 단순히 고전 속 명문장을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하나의 지혜이자 나침반이 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말의 가벼움에 익숙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마라. 이 말은 단지 극한 상황에서의 자기 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하나하나에서 자신의 내면을 놓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철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라 했습니다. 결국 철학은 삶을 정리하는 언어이고 그 언어는 곧 나의 세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언어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라고 믿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인가? 나는 지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나만의 삶의 의미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처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